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그 현대소설론 소설의 주제와 해석에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 48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8페이지에 보면 이제 내포 작가의 어조와 거리를 통한 주제 파악이라고 나왔죠. 자, 거기부터 볼게요. 자, 그러니까 결국 이 내포 작가는 그 숨겨진 그런 이제 작가죠. 내포 작가의 그 목소리. 이거를 이제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그 작가의 위치와 태도를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만약에 이 소설이 반어적이고, 특히 채만식의 소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거죠. 풍자적인 그런 그 어조의 소설. 자, 이럴 경우에는 어때요? 섬세한 분석과 판단, 섬세한 그런 분석과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 이제 그 다음 단락에 정광용의 껍빗단리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 껍빗단리는 이제 이인국 대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 껍빗단이라는 것이 이제 캡틴의 러시아어예요. 껍빗단이라는 게. 이대위죠, 이대위. 그래서 리는 이제 그 이인국이니까 이제 성의 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인국 박사의 처세술을 보여주는 이야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제시대는 일제와 친하게 지내고, 또 이제 해방 이후에는 러시아의 장교 뭐 이런 식으로 가고, 그러니까 뭐 월남 후에는 대사관의 미스터 브라운에게 보여지도록 이제 미국으로 갈 꿈에 부풀고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중인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49페이지 보면, 그래서 이 작품의 희극성은 인물의 성격적 결함이다. 이제 성격적 결함이라는 게 49쪽에 나오는데, 이건 이제 비극적 결함이라고도 하는 말입니다. 비극적 결함. 그래서 이게 이제 영어로는 트래직 플로라고 이야기하죠. 비극적 결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비열함, 이기성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쭉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쭉 거기는 읽어보시고, 거기 그 4번의 분위기나 상징을 통한 주체 파악 세 줄 올라가면 그의 도덕적 비열함에 동의할 수 없으므로 아이러니가 발생을 해요. 이인국 박사의 삶은 비난과 풍자의 대상이 된다. 자, 거기다 밑줄 쳐놓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황석영의 산포 가는 길 같은 경우는 이 산포가 이제 보통 안면도를 배경으로 이제 썼다고 그래요, 작가가. 자, 그런데 이 산포 가는 길은 뭡니까? 이 뜨내기의 삶의 그런 그 주기적인 그런 그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상당히 재밌는 것은 에펠레이션이 이제 일어나죠. 그런데 이 이름 붙이기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에펠레이션. 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특히 영다라면 이제 아주 영예롭게 도달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불황 노무자를 떠들고요. 또 그 술집 작부 이름이 백화죠. 그러니까 되게 막 그 뭡니까 빛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름과 반대로 가는 애플레이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50페이지에 보면 둘째 줄에 산업화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50페이지 박스를 한번 보십시오. 자, 박스의 이야기에서 자, 영달에다 밑줄 치세요. 첫째 줄. 그 다음에 첫째 줄 끝에 새벽에 겨울바람 밑줄 치시고, 두 번째 줄에 헐벗은 들밤 밑줄 치고, 세 번째 줄에 얼어붙은 시냇물이나 웅덩이라고 나오죠. 밑줄 치고, 네 번째 줄에 가지만 남은 나무들 밑줄 치세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것만 봐도 황량하죠. 그러니까 상당히 앞으로의 어떤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서두를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밑에 이제 50페이지 서두와 결말 나오죠. 정적, 영달은 서 있었다. 얼어붙은 웅덩이, 동적, 기차가 달려갔다. 눈발이 날리는. 또 서두 밝아오는 아침 햇볕, 반사되어 빛을 냈다. 결말 어두움, 어두운 들판을 향해. 이런 식으로 이제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영달이 망설이었던 첫 대목은 차갑고 헐벗었지만 밝아오는 때였으나 결말은 어두운 밤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서두와 결말이 대조에서만 이렇게 머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이제 순환으로 또 연결이 돼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는 쭉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소설 읽기와 해석에서는 이 소설의 읽기와 해석 4번이 있죠. 이거는 이제 일종의 소설의 책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소설을 어떻게 읽을 것이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소설 읽기 방식에서 이제 보면 박스에 또 나오죠. 박스에. 자, 두 번째 줄 하나의 동그라미. 이해 가능한 것 빗줄.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해성이란 말 나오는데 세 번째 줄에 가해성이라는 것은 이제 가히 해독할 수 있다는 거죠. 일종의 친숙한 코드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또 읽을만 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텍스트 자체의 존속을 위해서 독자 이해 과정을 지연시키는 데 관심을 줘야 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52쪽이요. 그래서 이제 이 가해성과 텍스트 자체의 존속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익숙한 것과 낯선 것의 적절한 배치 이런 것을 소개해서 이제 독자는 끝까지 소설을 읽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소설을 읽는 독자는 그 틈을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 그 52쪽의 두 번째 단락의 다섯째 줄에 틈이란 말이 있을 거예요. 틈. 이 틈은 일종의 행간의미 파악이라고 써놓으세요. 행간의미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읽기와 덜 읽기가 있을 거예요. 밑에. 그러니까 덜 읽기는 덜 읽기와 더 읽기가 있는데 불필요한 것은 건너뛰고 줄거리와 관련이 없는 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더 읽기는 그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무수한 틈새 이런 것을 채워 읽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비평가들이 더 읽기를 많이 하겠죠. 아무래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세 번째 단락으로 이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을 보시면 에벗은 이렇게 나왔죠. 서사를 읽고 해석하는 방법을 세 가지로 제시한다. 자, 첫째는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첫째는 뭡니까? 의도를 헤아리며 읽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 안 그렇다 이렇게 의도. 자, 둘째는 징후적인 읽기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징후라는 것은 사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인. 셋째는 적용하며 읽기죠.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죠. 의도를 헤아리며 읽는 것은 내포 작가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읽는 것이다. 자, 거기다 밑줄 쳐놓으세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내포 작가는 이 작가가 글을 쓸 때 독자들이 이 대목에서는 울 거야. 이 대목에서는 웃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작가를 내포 작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징후적인 읽기는 이거는 이제 징후적인 읽기 그 52쪽에 밑에서 둘째 줄 나오죠. 적용하며 읽기와 같은 말입니다. 적용하며 읽기. 그래서 내포 작가가 만들어 놓은 서사의 전개와 해결 방식에 동의하지 않을 때 생겨난다. 자, 그러니까 징후적인 읽기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가 아니라. 그런 정도 이해하시면 되죠. 자, 53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줄에 또 밑줄 치세요. 내포 작가가 선택한 해석과 다른 프레임으로, 다른 틀로 서사를 옮겨와서 독해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53쪽의 마지막 단락에 보면 적용하며 읽기죠. 그래서 이제 읽고 이해한 것을 새롭게 창조하는 작업과 관련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54쪽으로 넘기면 그래서 이제 그 원소스 멀티 유스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하나의 근원에 다양한 이용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제 원천 소스를 통해서 다양한 장르로 변형시키는 거죠. 자, 김승욱의 무진기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때 무진은 이제 순천을 배경으로 했다고 하죠. 그 갈대가 많은 순천을 배경으로 무진이라는 어떤 가상의 도시를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OSMU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김유정의 작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유정의 이제 삶을 소설화한 게 이제 유정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유정. 그 다음에 김유정 또 문학관이 있죠. 또 김유정에 관해서 연극도 할 수 있죠. 또 김유정에 관해서 뮤직 드라마도 할 수 있죠. 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이런 대표적인 예고요. 자, 소설의 분석의 대상과 이론적 접근. 54쪽입니다. 이 소설은 무엇을 재현하였는가 이렇게 나왔죠. 자, 그거는 뭐겠어요? 이 소설은 무엇을 이건 스토리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소설은 구성 요소를 어떻게 결합하였는가? 이거는 내러티브 디스코스라고 써놓으세요. 그래서 이제 내러티브 디스코스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서사 담론이죠. 자, 어떤 방식으로 했는가? 이건 서술행위라고 써놓으세요. 자, 그래서 이 스토리와 관련된 것은 무엇에 이제 포인트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러티브 디스코스는 어떻게 포인트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서술 행위는 어떤 방식의 포인트가 있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고 있는가에 포인트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55쪽에 보면 이제 모티프가 쭉 나오죠. 모티프. 여행부터 시작해서 변신, 거울, 우물 쭉 나옵니다. 자, 제재.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어요. 그럼 이제 제재에서 샤머니즘이라고 제일 마지막 줄에 나오는데, 이건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제 무속신앙이라고 써놓으십시오. 그래서 이제 현대소설의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다. 그래서 이제 그건 읽어보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55쪽입니다. 두 번째는 소설의 구성 요소가 어떻게 결합하느냐. 자, 그 다음 그 밑에 이야기가 구축되는 방식이다. 또 밑줄 치세요. 자, 어떻게 결합하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밑에 딸락 있죠. 소통 방식이죠. 그래서 작가가 소설 쓰면서 상상한 독자에게 상상할 수 있는 내포 작가가 어떻게 이야기를 전달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쭉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가가 쓴 것에 대해서 내포 독자가 이것을 좀 이렇게 해라 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 내포 작가는 거기에 맞추어서, 특히 이제 방송 작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많겠죠. 시청률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이 한번 쭉 이 소설의 주제와 그 해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책을 읽으시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3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